지금 제가 서 있는 이곳은요, 만석동 제1경로당 앞이에요. 이곳이 예전에는 묘도라는 섬이 있던 자리라고 하는데요. 여기서부터 예술로 동구길이 시작된다고 합니다. 이번에 저와 함께 동구의 예술길을 걸으면서 다양한 이야기를 들려주실 양진채 소설가님을 모셔볼게요. 작가님 나와주세요. 안녕하세요. 너무 반갑습니다. 작가님, 근데요, 길 떠나기에 앞서서 오늘 걸을 예술길을 먼저 소개해 주실까요? 네, 오늘 화도지문화원에서 기획한 예술로 탐방길은 예술길이라는 제목에서 알 수 있듯이 동구를 배경으로 한 소설작품, 드라마, 영화가 제작된 곳을 따라 돌면서 그 작품들에 대한 이야기를 듣는 탐방길이에요. 이번 묘도에서부터 조세희 선생의 연작소설 난장이가 쏘아올린 작은 공이 있는 원gin이 마을, 그 다음에 드라마 모범택시가 촬영된 만석부두, 김중미 소설가의 소설 괭이부리 마을 아이들의 배경이 된 괭이부리 마을, 그 다음에 강경의 인간 문제의 안내판이 서 있는 동일방직 앞을 거쳐서요, 저희가 만석 어린이공원에는 현덕의 남생이 소설가의 안내판이 있어요. 네. 그쪽에서부터 혹시 드라마 나의 아저씨의 정인의 집을 거쳐서 마지막으로 영화 고양이를 부탁해가 있는 만석부두 고가까지 걸어가는 코스입니다. 한 1시간 정도 걸릴 예정이에요. 1시간 정도? 네. 그럼 저도 근데 나의 아저씨 드라마 너무 재밌게 보셨어요? 봤는데, 네. 근데 정인애가 이거 동구에 있다니까 전 네. 너무너무 신기하거든요? 네, 저도 네. 처음 알았을 때 너무 신기하더라고요. 정말요? 네, 오늘 또 걷는 길은 마음의 양식을 풍성하게 또 채워주고, 또 함께 걸으면서 건강도 챙기니까 일석이조 삼조길이네요. 네. 그런데 굳이 여기서부터 예술길을 시작하는 이유가 있을까요? 네, 있습니다. 제가 하나 보여드릴 게 있는데요. 네네네네. 같이 가보실까요? 네네네. 이쪽으로? 네, 또. 이쪽으로. 묘도 유원지터. 여기 써있네요. 우리나라 최초의 해수욕장. 네, 우리나라 최초의 최초? 해수욕장이었어요. 네. 네, 이쪽 1906년에 이나다라는 일본인이 좀 돈을 벌어볼 생각으로 네. 지금의 이 만석동 일대의 땅을 대부분 다 사요. 그래서 이쪽 묘도에 이 해수욕장을 만들고 저 언덕 위로 팔경원이라는 호텔, 전망 좋은 호텔도 만들고 유락 시설을 만드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호텔과 유락 시설과 해수욕장까지 만들었죠. 그러니까 이런데 이게 우리나라 최초의 해수욕장이니까 일본인들이 많이 수영을 하러 놀러를 와요. 최초니까. 네. 근데 사실은 일본인들이 사는 곳은 지금의 신포동이었거든요. 신포동이요. 거기서부터 여기까지는 좀 거리가 있죠. 뭐였죠? 그러니까 처음에는 좀 뭔가 신기해서 호텔이나 유원지, 유락시설을 즐기러 왔다가 점점점 이렇게 찾는 사람이 좀 줄어드는 와중에 또 월미도 해수욕장을 개장을 하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그쪽이 훨씬 지금도 월미도 유원지가 있듯이 훨씬 넓으니까 많은 사람들이 그쪽으로 가게 되니까 점차 찾는 이가 줄어들고, 그 와중에 지금의 동일방직, 당시에는 동양방적이었는데요. 네네네. 이쪽 일대를 다 매립을 해서 공장을 세워요. 그러니까 섬이었던 데가 다시 육지가 되어버리는 거죠. 사실 이곳은 인천 팔경 중에 5경, 그러니까 인천의 가장 아름다운 8군데 중에서 한 군데로 들어갈 정도로 묘도 석조, 그래서 묘도에서 바라보는 저녁 노을이 그렇게 아름다웠던 곳이었는데 사실은 점차 쇠퇴하게 된 거죠. 근데 지금은 사실은 이제 동일방직 들어서고 매립이 되고 뭐 이렇게 쇠퇴하게 됐지만, 지금은 이쪽 만석 화수 해안 산책로가 조성돼 있어요. 몇 년 전에 동구청에서 조성했는데요. 저쪽으로 좀 걸어가 보면 그 당시에 묘도 석조는 볼 수 없지만 네. 그 당시에 그 느낌대로 노을 지는 풍광을 바라볼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이 만석 화수 해안 산책로를 같이 걸어도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근데 작가님이 설명을 해주시니까 이해가 쏙쏙 돼요. 여기가 최초의 해수욕장이라고 몇 년 전까지만 해도 부산의 송도 해수욕장이 최초의 해수욕장이다라고 했었는데, 이 묘도 해수욕장의 자료가 발견되면서 인천의 우리나라의 최초의 해수욕장이 이 인천의 이 동구의 묘도 해수욕장이었다라는 근거가 발견이 된 거죠. 근데 또 역사적으로 보면 이쪽은 우리 동구에 화도진 공원도 있듯이 네. 화도진지가 설치되었던 곳이에요. 해양 수도 방위를 했었던 곳이고, 그러다 보니까 이 묘도에 남북에 포대를 설치했었어요. 전쟁이 터지면 네네네. 포를 쏠 수 있는 포대를 설치했는데, 이 묘도 해수욕장의 근거 자료를 보면 남자 해수욕장 가는 길 바로 아래에
포대가 설치되어 있는 걸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게 해양방위사령부 기지 역할을 했었던 곳인데 네. 일본인들이 유원지로 쓰고 그 길을 또 남자 해수욕장 걸어가는 길로 돼 있고 그 이후에는 또 이 역사적으로 여기가 전쟁이 끝난 이후에 우리나라를 재건하기 위한 이제 3대 기간 산업 중에서 한국 판유리 공장이 들어오게 돼요. 그러니까 사실 묘도의 역사는 좀 구구절절하죠. 해양 방어 사령할 수 있는 포대가 설치되어 있던 곳이었다가 유원지로 만들어졌다가 그 이후에는 다시 또 공장이 들어섰다가 지금은 이제 한국 판유리 공장은 진즉에 나갔고 작은 공장들이 부두 앞에 많이 들어서 있죠. 이 동구가 조선인들이 많이 모여 네. 살던 곳이니 이곳 묘도도 이제 시기마다 많이 변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여기부터 예술로 동국길을 시작을 하려고 하고요. 네. 이게 딱 예술하고 연관은 없지만 그 당시의 문화나 이런 것을 같이 알 수 있는 내용이기 때문에 여기서부터 같이 모여서 이제 첫 번째 조세희 선생의 난쟁이가 쏘아올린 작은 공 소설이 있는 원갱이 마을 쪽으로 같이 가보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 볼까요? 가보실까요? 네, 가보시죠. 기억나시죠? 기억나죠. 노동자의 길, 문학의 이야기, 조세희의 연작소설. 난장이가 쏘아올린 작은 고 이거 예전에 제가 설명해드렸거든요. 맞아요. 근데 보니까 여기 조형물 하나가 딱 생겼어요, 네. 작가님. 이 화도진문화원에서 예술로 동국길을 하면서 네. 문학, 영화, 드라마를 이야기하면서 그 길 몇 군데에 이렇게 조형물도 같이 세웠어요. 오정현 작가의 작품인데요. 그 공간마다 조금씩 다르면서 이 조형물에 대한 이야기들이 같이 나올 예정입니다. 또 이곳이 난장이가 쏘아올린 작은 공의 배경이 된 곳이라고 네. 들었어요, 작가님. 근데 작년 말쯤에 이 책을 쓰신 조세희 소설가님께서 돌아가셨다는 네. 뉴스를 봤거든요. 근데 저도 또 뉴스를 또 봤을 때 그때 화도진 문화원 이제 함께 걸었던 이 길이 또 기억이 새록새록 나더라고요. 한 번 더 이 책에 대해서 우리 작가님께서 또 이렇게 네. 설명을 해주시면 네, 좋을 것 네. 같아요. 여기 안내판도 있는데요. 조세희 선생님이 1978년에 연작소설 난쟁이가 쏘아올린 작은 공이라는 책을 펴내요. 네. 이 책은 78년이니까 지금으로 따지면 한 45년이 됐는데 지금까지도 책이 팔리고 있고요. 맞아요, 한 맞아요. 150만 부. 거의 순문학으로는 가장 많은 책이 팔린 책이기도 해요. 그런 책이 이제 이 동구를 많은 부분 배경으로 하고 있는데요. 소설은 낙원구 행복동이라는 이제 도시 빈민촌의 철거 작업 속에서 네. 그 난장이 아버지였던 난장이가 죽게 되고 그 가족들이 이제 일거리를 찾아서 이쪽 은강시로 온다고 돼 있는데 그 은강시가 이 인천이에요. 소설 속에 보면은 뭐 간문식 도크, 뭐 판유리 공장, 뭐 노동자 교회 이런 내용들이 나오는데 그런 곳을 다 가지고 있는 곳이 이곳 인천이거든요. 네네네. 그래서 그 가족들이 영수, 영호, 영희 이 아이들도 다 이쪽 공장에서 일을 하게 되고요. 네. 그 당시에 인천은 뭐 주한공단, 부평공단 이런 공단들이 많이 생기기 시작했고 다른 공장들도 워낙 많아서 많은 노동자들이 이곳에 와서 일을 했었고 이 난장이 가족들, 아이들도 이쪽에 와서 일을 하면서 정말 노동자다운 삶에 대해서 조금 더 극복해 나가려는 의지도 보이기도 하고요. 네. 노동자 교회에서 또 그 노동자 교회 분들이 이 노동자들의 인권을 위해서 애쓰는 부분도 소설 속에 나오고 또 동일방직의 그 소설 속에서 그렇게 딱 이렇게 은강방직 이렇게 나오기는 하는데요. 네네. 은강방직에서 그 영희가 근무를 하는데 그 당시에는 주야 24시간 교대 근무였어요. 그러니까 새벽쯤 되면 이 어린 여성 노동자들이 얼마나 졸려요. 그 일을 하는데 그래서 꼬박꼬박 졸면 오핀으로 졸지 못하게 찔러서 옷에 피가 배이는 정도의 그런 내용들이 나와서 그걸 개선해 보려고 그 소설 속의 여성 지부장이 그 이제 사용자 측과 그런 일도 있다. 오핀이 옷을 꼬매는 데 써야 되는데 정작
여성의 잠자리를 쫓는 데에 쓰이는 것으로 이런 불합리한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장면도 소설 속에 나옵니다. 근데 그때는 또 노동 환경이 좀 안 네, 좋았잖아요. 네. 근데 이게 존다고 피곤한 건 당연한 건데 팔을 오핀으로 찌르고 그러면 너무 가슴이 아파요. 네, 그 당시에 노동 환경이 너무 안 좋았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그런데 또 하나 놀라운 게 베스트셀러 책 속의 무대가 이곳 인천이라는 게 전 너무 대단한 것 같아요. 근데 그럼 조세희 선생님이 또 인천에 와보셨을까요? 그게 또 궁금해지네요. 모를 일이죠. 뭐 정확히 오셨다라는 근거는 없어요. 예. 근거는 없는데 예전에 그 조세희 선생이 등단하고 한 10년 동안 소설을 못 쓴 경우가 있었거든요. 뭐 집안 사정이나 여러 환경 때문에. 10년 동안요? 네, 그 못 쓰는 동안에 잡지사에 취직을 하면서 이렇게 편집하고 기사 쓰고 아마 그러는데 그 와중에 인천을 취재 오지 않았을까? 그렇지 않으면 인천을 이렇게 자세히 알 수 없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했고요. 네. 또 그 책을 읽고 삶을 바꾼 분이 이제 우리가 앞으로 갈 김중미 소설가예요. 그 김중미 소설가가 운영을 했던 기찻길역 작은 학교 그 공부방에 네. 조세희 선생이 들른 적이 있어요. 그러면서 그 소설가한테 사실은 능강시의 무대가 여기 인천이다라고 말씀을 직접 하셨으니까 이 인천이 무대인 것이 정확한 것이죠. 그게 오셨을 수도. 네, 그냥 자료조사 차원에서 만 볼 수 없는 생생한 내용들이 그 글 속에 있어서 아마 분명히 와보셨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되네요. 들을수록 재밌네요, 또. 다행이에요. 근데 혹시 제가 아까부터 봤는데 이 철길은 뭔가요? 이 기차가 다니는 그 철길 맞죠? 네, 뭐 넓이나 이런 거 다르긴 하지만 철길이었는데 기차가 다녔는데 사람이 타고 다니는 기차는 아니었고요. 여기 보면 동구에 그 일제시대부터 공장이 많이 들어와 있어요. 큰 공장들이 그 공장에서 생산된 제품을 이렇게 공장 안까지 기차가 들어가서 실어가지고 나와서 부두 쪽까지 이어지는. 그래서 이게 저쪽 인천역 그 뒤편길까지 네네네. 이어지는 해안 북부선의 그 철길의 일종이에요. 그러면 사람이 타는 기차가 아니라 화물 기차였네요. 네. 근데 또 여기 조형물이 또 하나 있는데 여기 배 모양의 굴뚝이 있고 여기 위에 사람이 있어요. 네. 이 조형물은 이제 아까 세 군데에 이런 조형물을 세웠다고 이야기를 했는데요. 네. 이 배와 이 기둥과 그다음에 사람이 서 있는 형태예요. 이 배는 기본적으로 애도와 희망을 상징해요. 저희가 이 만들 때 이 애도라는 것은 저 굴뚝이 올라갔던 이 난장이가 떨어져 죽는 장면이 있기 때문에 그 난장의 죽음을 애도하는 의미가 있고요. 이 기둥을 보면 이게 벽돌 공장 굴뚝이에요. 이거 만져도 되나요? 네. 네네네네네. 이 난장이는 집이 없어서 사실은 쫓겨나고 그 와중에 자살을 하게 되는데 여기에 벽돌 공장 기둥이에요. 벽돌 공장. 벽돌은 뭘까요? 어디에 벽돌? 많이 쓰나요? 벽돌. 벽돌이 이제 뭐 집을 짓거나 그럴 때 그죠? 많이 쓰이죠. 짓는데 쓰이는 이 벽돌 공장을 결국 이 난장이의 가족은 집이 없어서 죽게 되는 과정인데 이 벽돌 공장 굴뚝에 올라간다라는 것도 상징적이고요. 소설 속에 보면은 난장이가 쇠공을 던졌다라기도 하고 비행기를 날리는 이런 환상적인 장면도 있어요. 네. 이 난장이의 죽음을 애도하는 의미에서 그 다음에 노동자의 삶이 좀 조금 더 나은 삶으로 가는 의미에서 애도와 희망을 가지고 있고요. 이 희망이라는 의미, 배의 조형물을 가진 건 동구가 또 바다를 끼고 있기도 하고 만석 화수부두도 있고 그래서 좀 이렇던 삶이 조금 더 개선해서 좀 망망한 대해로 희망차게 나갔으면 좋겠다 하는 의미도 좀 담고 있어요. 그럼 요예미님, 네. 이쯤에서 제가 질문 하나. 네네네네네. 네, 이 배는 어떤 느낌으로 이 색깔이 어떤 느낌으로 다가오시나요? 이게 파란색이니까 이게 약간 파란 하늘 같은 느낌? 네, 하늘보다 조금 진하기는 한데요. 네네네. 네, 이 보면 회색 띠가 있어요. 네. 이 회색 띠는 뭐예요? 네, 그
난장이가 써올린 작은 공 소설에 보면 인천이 네. 회색빛 철가루가 날린다, 숨쉬기가 곤란하다 이런 내용들이 있어요. 아. 그러니까 노동자의 삶이 얼마나 비참했나를 드러내는 그런 문장들이 있는데요. 소설 속의 그 문장, 그러니까 이 철가루가 날리는 노동자의 삶을 좀 극복하고 이 푸른 하늘을 나타냈는데 조금 진하게 색이 좀 되긴 했는데요. 네네네. 푸른 하늘. 그래서 정말 노동자의 삶이 그 소설 속에서도 보면 뭐 사랑으로 함께하고 모두가 하나 되는 세상, 노동자의 삶이 좀 더 나아지고 지금의 이 동구에서도 이 배가 멀리 망망대해를 나간다고 이야기했듯이 우리의 모든 삶이 조금 더 희망적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나타내기 위해서 저희가 이 회색 띠에 이 푸른 하늘의 염원, 희망을 같이 담아봤습니다. 염원 희망. 네. 근데 또 이 기회에 네. 또 이 사회 약자에게 더 따뜻한 네, 그런 손길과 눈길을 주고 또 모두가 함께 잘하는 나라가 되도록 이렇게 염원하는 것도 정말 좋을 것 같아요. 네. 근데 종입의 그 난장이를 표현한 이 작품도 상당히 인상적인 것 같아요. 네, 그렇죠. 네. 그래서, 어디에도 이런 조형물은 없긴 할 거예요. 맞아요. 그래서 좀 많은 분들이 네. 오셔서 네. 이 조형물도 그렇고 다 이제 사랑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네, 저희가 바라는 바입니다. 그럼 이제 다 봤으니까 네. 다음 장소로 가보실까요? 네, 그러면 만석부두를 향해서 한번 가볼까요? 가볼까요? 네. 아, 오랜만에 이렇게 만석부대 오니까 가슴이 탁 트여요. 네, 트여요. 네네네. 아니, 그 저쪽에 물치도도 보이고요. 네, 맞아요. 혹시 작가님, 저기는 이 서구인가요? 서구? 네, 이 인천항 북항 서구에 위치하고요. 저쪽 물치도 옆이 지금 저 아파트 단지 쭉 들어선 게 영종 신도시예요. 오, 네네네네. 저 멀리로 더 보면 이쪽이 저 멀리 강화도까지 있고요. 저 동쪽으로 보면 저쪽에 탑 하나 올라온 대양산까지 보이는 아주 말씀하신 대로 아주 탁 트이는 네. 만석부두. 이 만석부두는요, 화수부두하고 같이 아주 오래된 부두예요. 이 화수부두가 주로 생선이나 새우 집화장. 그래서 지금도 그쪽에 가보면은 새우 담았던 그 드럼통들이 마을마다 집마다 많이 있는데요. 네네. 그렇게 새우나 생선 집화장으로 쓰였고, 여기는 일제시대 때는 밀가루나 쌀을 하역하는 곳이었고, 그 이후에는 여객선이 오가는 곳이었어요. 그래서 여기서 배를 타고 저 물치도나 영종도나 멀리 강화까지 오갈 수 있는 뱃길이 열렸던 곳이고요. 그런데 이제 점차 좀 연안부두가 생기고 또 소래포구가 생기면서 네네네. 이 만석부두의 역할은 조금 그런 여객선 역할은 쇠퇴됐고요. 우리 들어오시면서 정말 차 세울 데 없어가지고 몇 바퀴 돌았는데요. 네, 차 주차장에 많아요. 차들이 가득 있는 것은 이 만석부두가 낚시부두로 유명해요. 그래서 이제 여기서 배를 타고 낚시를 떠나시는 분들이 이렇게 많이 차를 세워두고 있어요. 그런데 여기에 예전에는 이 만석부두를 조기부두라고 불렀어요. 조기부두. 조기부두. 네. 왜 조기부두? 조기부두라고 불렀을까요? 퀴즈. 갑자기 퀴즈. 네. 퀴즈 약한데요. 조기. 조기. 네. 이제 먹는 거 좋아하니까 조기가 많이 잡혀서 그런 거 아닐까요? 물고기 중에 조기가 있잖아요. 역시. 맞아요? 동댕이라고 하면 네 좋을 텐데요. 그건 아니고요. 저 옆에 공장 보이시죠? 네, 보여요. 워낙 이제 이 부두 해안가 주변으로 다 공장들 뭐 조선소 이런 쪽이 있는데요. 저기 공장이 예전에 일제 시대 때 조선 기계 제작소였어요. 조선 기계 제작소. 그러면 앞글자만 따가지고 그러면은 역시 조선 기계 제작소. 제작소면 조기. 네. 그래서 조기부두. 역시 노래만 잘하는 게 아니라 센스도. 네, 대단합니다. 여기서 이제 드라마 모범택시가 촬영이 됐는데요. 혹시 보셨어요? 저 모모택시 되게 좋아요. 네. 근데 이재용 배우님 나오시는 거잖아요. 맞아요. 근데 조금밖에 못 봤어요. 근데 이 촬영장이었어요? 네네, 여기 아주 중요한 촬영지였었는데요. 오. 이 모범택시는 이 권력을 가지고 법망을 피하는, 요리조리 법망을 피해서 법적으로 처벌받지 못하는 범죄 조직을 이 택시기사인 그 김도기, 네네네네. 배우가 역할을 했는데요. 맞아요. 김도기가 이제 사적으로 응징하는 내용이에요. 근데 여기서 촬영된 건 14회 후반부인데요.
그 시즌 1에서 아주 가장 악독한 빌런이라고 할 수 있는 백성미가 사실은 범죄 조직이 일망타진되면서 막 항구로 배를 타고 이제 밀항하려고 도망을 치는 장면이 있어요. 막 타고 들어오는 장면이 바로 이제 이쪽으로 들어와서 여기서 배를 타려고 막 이 장교로 내려가는데 이 또 이재훈 배우가 택시를 타고 다 여기서 차를 세우면서 이 마지막 악당들을 해치우면서 물리치지. 저 밑에까지 내려가는 장면이 있어요. 우리도 한번 이재훈 배우처럼 악을 처단하지는 않지만 내려가 한번 보신다고요? 같이 내려가 볼까요? 같이 가볼까요, 그러면? 가보면 또 전망이 아주 다릅니다. 네, 가보죠. 아, 시원해요. 아, 진짜 많이 잘 그러니까 보이네요. 더 탔죠, 이렇게 보니까. 요요미님, 이 장교 내려오시는데 무섭지 않으셨나요? 겁 없어요, 저는. 대담하기까지. 이 장교를 부장교라고 불러요. 네. 얼마 전에 만조일 때는 이 장교가 배가 쭉쭉 장교 다리가 올라가요. 그래서 거의 일직선이 되고요. 지금처럼 물이 빠졌을 때는 점점점 경사가 있는 그래서 움직이는 장교, 부장교라고 이름이 붙여져 있고요. 영화 속에서는 그 백성미라고 그 시즌 1의 최대 빌런인 이 백성미가 항구로 밀항하기 위해서 이쪽에서 쭉 내려와서 저쪽에 걸터 앉아요. 그런데 끝까지 끈질기게 그 택시기사인 김도기가 쫓아오니까 죽이라고 얘기를 해요. 거의 그냥 뭐 야 임마 죽여 뭐 이런 기조로 죽이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근데 김도기가 얘기를 하죠. 죽이는 건 너무 쉽다. 평생 감옥에서 벌을 받아라 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마지막에 여기서 경찰과 검사가 둘에게 그 백성미하고 부하들에게 수갑을 채우는 장면으로 끝나는데요. 네. 그냥 만석부두가 모범 택시에서 스쳐 지나가는 장소로 나오는 것이 아니라 시즌 1의 가장 큰 악을 해치우는 장면으로 나오고요. 특히 그게 밤씬이에요. 그래서 여기에 그 부장교 깃발부터 이 서구 북항의 그 조명들이 물그림자 비쳐서 정말 아름답게 이 만석부두가 더 아름답게 나오더라고요. 예쁘겠다. 14화 14화. 마지막 장면 쭈물쭈 마지막 한 절반 이상 부분에서부터 나오는데요. 끝까지 보시면 와, 이 만석부두가 이렇게 아름다운 곳이구나. 이 밤바다의 느낌을 또 느끼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아, 정말 14화만 안 봤네. 네, 다 모범택시. 그렇게 돼요. 네, 꼭 봐야겠어요. 네, 꼭 보세요. 근데 동구의 만석부두에서 또 적을 이렇게 물리치는 장면이 이게 상상만 해도 너무 멋진데 작가님의 설명과 함께 이렇게 들으니까 만석부두의 또 다른 그런 매력을 느낄 수 있는 시간인 것 같아요. 저도 이 길을 준비를 하면서 보니까 만석부두가 정말 새롭게 느껴지더라고요. 맞아요. 네, 그러면 이제 만석부두의 바람을 충분히 느끼고 김중민 소설가의 괭이부리 마을 아이들의 배경지가 된 괭이부리 마을로 한번 가 보실까요? 가보실까요, 그럼? 네. 어디 쪽으로 갈까요? 어디 쪽으로? 여기? 바다로? 여기가 괭이부리 마을이에요. 그 괭이부리 마을 아이들 배경이 된 곳. 이 집들은 일제시대 때부터 지어진 집, 노동자 사택. 정말 오래된 곳이죠, 여기가. 네. 개발이 덜 되다 보니까 이게 그대로 남아있는 상황인 거예요. 참, 빗방울, 빗 떨어. 네, 여기가 괭이부리 마을 아이들의 무대가 된 괭이부리 마을이에요. 아, 괭이부리 마을. 네. 저 그 프로그램에서 봤거든요. 언제요? 그 느낌표라는 프로그램에서 그 책을 읽읍시다의 첫 편에 나온 진짜요? 괭이부리 마을 아이들. 진짜요? 네, 그 첫 편에 나왔었어요 그때. 저도 기억 못 하는데 기억력 정말 진짜 대단하신데요. 맞아요. 괭이부리 마을 아이들 책의 무대가 된 곳이고 네. 느낌표에 뭐 책을 읽읍시다 느낌표 거기에 첫 번째에 방송됐던 그 책이 맞고요. 김중미 소설가의 괭이부리 마을 아이들은 2001년에 나온 책인데 이 동네가 조금 지금 보시기에도 조금 낙후된 느낌이 있는데요. 특히나 이제 그 부두에 사시거나 일하고 다니시는 부모들이 많아서 아이들이 좀 방치되어 있었던 아이들이 많이 있었어요. 근데 그 소설 속에서 영호
명호 아저씨하고 명희라는 초등학교 선생님들이 네. 아이들을 같이 이제 돌보기 시작하면서 이 아이들이 점점 변해나가는, 성장해 나가는 그런 이야기예요. 그래서 그 책이 아주 많이 팔리고 많은 분들이 이곳에 관심을 갖는데 네. 이곳에 이 가난한 것에 대한 관심을 갖는 것이 아니라 그 아이들이 어른의 정말 마을의 아이들을 같이 이끌어 나가려고 하는 어른에 의해서 아이들이 어떻게 변할 수 있나를 보여주는 좋은 성장 소설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네. 실제로 지금도 이 기찻길 옆 작은 학교는 장소는 옮겼지만 운영이 되고 있는데요. 어느 정도냐면 지금도 초중고 아이들이 있어요. 그래서 방과 후나 주말에 모이기도 하고요. 근데 이 아이들이 형이나 누나들이 아이들을 이끌어주고 아이들이 스스로 자립심을 키우고 그래서 그냥 그렇게 미진한 공부를 하는 것뿐만 아니라 이 아이들의 재능을 키워줘요. 그래서 얼마 전에 춘천 어린이 연극제에서 이 아이들이 존엄을 외쳐요라는 연극을 가지고 오. 전체의 대상을 받았어요. 근데 대상이요? 그게 작년에도 대상을 받았는데 올해 또 대상을 받은 요번에도? 거예요. 근데 보통 그렇게 큰 연극제에서 연달아 한 단체에 이렇게 대상을 줄 수가 없는데 그렇게 작품이 뛰어나기 때문에 이의 없이 대상을 받게 되는 거고요. 그 아이들이 선생님이 이런 걸 해보자 이런 게 아니라 아이들이 대본을 다 쓰고 자기네가 들어갈 인형극도 스스로 다 제작을 하고 그렇게 연극제에 하는 아이들뿐만 아니라 미술을 하는 아이들, 영화를 찍는 아이들 아주 다재다능하게 이 정말 새로운 공부 학교의 대안으로서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서 EBS에서도 이렇게 코로나 시기에 그 대안적 학교의 학교의 모습으로 이 기찻길역 공부방 아이들 이 학교가 한번 나온 적도 있고 그래요. 그래서 이게 정말 이 경리부리말 아이들을 통해서 네. 정말 아이들이 온 마을이 아이들을 키운다라고 말은 하는데 그 좋은 모습을 보여준 한 예가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이게 또 듣고 보니까 그 소설 속 네. 아까 그 영우 아저씨나 네. 명희 선생님의 그런 역할이 네. 정말 컸던 것 같아요. 네. 근데 또 그들이 있어서 또 아이들이 또 잘 성장해 나갈 수 있었고 그랬던 것 같아요. 네, 그렇죠? 그 정말 핵심을 잘 짚어주신 거예요. 그 소설에서 정말 이야기하고자 하는 것은 가난하고 못 사는 이런 것이 아니라 아이들이 서로 의지하고 힘을 키우고 또 잘 이끌어주시는 어른 때문에 어떻게 변할 수 있는가 긍정적으로 이런 걸 보여주는데 우리 지금 얼마 전에도 그 학교 교사 폭력 사태도 일어나기도 하고 아이들이 맞아요. 이기심 때문에 일어나는 많은 문제들이 있잖아요. 네. 여기처럼 이렇게 공동체가 어려서부터 같이 자라나는 걸 배운다면 그런 문제는 저절로 해결될 수 있는데 그렇지 못하고 나만 아는 세상으로 점점 변해가는 것은 오히려 이 학교가 다른 어디서 따라오지 못하는 좋은 학교의 모범이 되고 있는 거죠. 근데 또 작가님 설명을 들으니까 직접 들으니까 더욱 와닿는 것 같아요. 괜히부리말 아이들 책을 보면 훨씬 더 감동으로 올 거예요. 책도 보고 길도 걷고. 일석이조죠. 네. 저기 보이는 저 나무 목조 건물 보이시죠? 네네. 저게 기찻길역 공부방이에요. 음. 잘 표가 안 나죠. 이희룡 건축가라고 아주 유명한 건축가가 저 건물을 지었는데 이렇게 마을하고 잘 어울리게 짓느라고 그래서 오히려 너무 눈에 뭐가 안 이렇게 띄는 거예요. 이런 네, 색깔이나 조화롭게. 뭐 이런 것들이. 네, 그래서 이 지역하고 어울리게 하느라고 저렇게 지어서 사실은 실용적인 면에서는 조금 떨어진다고 하는데 사실 저 건축가의 큰 마음이 드러나 있는 거죠. 이 지역과 어울려서 뭔가 도드라진 이런 느낌보다는 같이 네. 어울려 사는 느낌으로 이 공동체 마을에 같이 잘 주제에 맞게 집을 지은 거죠. 이제 양 작가님 여기에도 지금 안내판과 또 이게 조형물이 있네요. 네. 이게 보니까 문학이야기 강경의 장편 소설 인간 문제에 관한 소설인가 봐요. 오. 딱 알아보고 딱 이해하시는 네네네. 센스쟁이에요. 여기에 강경의 장편소설 인간 문제는 1934년 작품이에요. 그러니까 지금으로 따지고 거의 90년 이렇게 되는 작품이죠. 90년. 오래전 작품인데요. 이 소설은 용현이라는 마을, 그러니까 농촌 마을에 있던 갓난이와 선비라는 여자가 이름이 둘 다 이름인데요. 네. 갓난이라는 선비라는 여자가 지주 덕화에게 유린당한 뒤에 어찌어찌 서울로 흘렀다가 다시 이쪽
대동방적에 와서 일을 하는 장면이 있어요. 대동방적이 이 동일방직이 예전에 동양방적이었는데 인천의 대동방적에 취직을 한다라고 되어 있어서, 그리고 이제 천석정, 지금의 만석동 할 때의 그 천석정이 있어서 네네네. 아, 이 동일방직이 그 당시에 대동방적의 모델이었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그 인물들 갓난이와 선비가 이 공장에서 일을 하고, 갓난이와 선비를 좋아했던 첫째도 이쪽 부두에서 일을 하게 돼요. 또 신철이라는 지식인이 네. 아, 이렇게 나는 지식인의 삶이 아니라 노동자들과 함께하는 삶을 살겠다 하고 와서 이쪽에서 노동을 하게 돼요. 근데 그 와중에서 갓난이는 조직 사업을 하다가 좀 들통이 나서 담을 넘어서 도망을 가고, 그 다음에 신철은 사실은 노동자와 함께 살려고 했는데 일이 너무 힘든 거예요. 이게 노동을 하는 강도가 너무 센데 월급은 쥐꼬리만큼 받고 이러니까 막 뭔가 삶의 회의를 느껴요. 그 와중에 이제 유인물 뿌린 게 발각돼서 경찰이 조사를 받으면서 사상의 전향을 하게 돼요. 네네. 그리고 이제 자기가 원래 살던 서울로 가버리는 거죠. 그 선비와 첫째가 남아 있는데, 선비는 방적 공장이 누에에서 솜을 뽑는 거거든요. 네네. 그러니까 손먼지가 너무 많이 날려서 사실은 폐병에 걸려서 죽게 돼요. 그러니까 첫째가 그렇게 그리워하고 사랑하던 선비의 이 죽음을 부여안고 울부짖는 거죠. 아, 신철은 돌아갈 곳이 있었구나. 근데 나는 이런 사랑했던 선비를 이렇게 부여안고 어디도 갈 데가 없다. 이 인간 문제, 그러니까 지금의 이 처지를 해결할, 이 인간 문제를 해결할 사람은 누구인가라고 오열을 해요. 인간 문제. 그런데 여기도 아까 그 난장이가 쏘아올린 작은 공에서 본 그 조형물처럼 또 조형물이 또 여기 있어요. 그렇죠? 역시 배와 네네네네. 같은, 어디가 다를까요? 일단은 눈에 띄는 게 이제 배 색깔이 달라요. 네. 아까 파란색이었는데 네, 이게 네. 빨간색이고, 아까 여기 벽돌이었는데 그렇죠. 이게 좀 다른 것 같고, 그리고 여성분이 계시네요. 이게 좀 다른 점인 것 같은데 아까 딱 보니까 눈썰미가 진짜 대단한데요? 보이는 것만 믿어서. 네. 배도 역시 애도와 희망을 상징해요. 아, 이 소설 속에서 애도하는 이는 선비, 그 손먼지 폐병 걸려서 죽게 되는 선비를 애도하고 있고요. 이 방적 공장의 굴뚝, 방적, 솜치에서 솜치. 솜치를 뽑아내는 방적과 여성 노동자를 같이 상징을 하고 있고요. 70년, 30년대서부터 70년대 이 여성 차별, 남녀 차별이 심하던 때에는 여성들이 돈을 벌어서 자기를 위해서 쓰는 것이 아니라 네네네. 시골의 가족들을 위해서 다 거의 다 보내거든요. 그렇게 힘들게 일해서 가족을 먹여 살렸던 여성들이 좀 더 나은 삶을 살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이 따뜻한 느낌의 옷을, 마음을 좀 전해주고 싶다. 이런 마음으로 함께 걸었으면 좋겠다라는 의미로 여기에 이 조형물을 세웠고요. 이들이 좀 더 당당한 삶을 살 수 있도록 하는 희망을 같이 담고 있어요. 근데 그렇게 말씀해 주시니까 더 잘 보이는 것 같아요. 네, 네. 다행이네요. 그러면 역시 비슷한 게 1934년에 발표한 현덕의 남생이가 있는 만석 어린이 공원으로 다시 또 이동을 해볼까요? 이동해 볼까요? 네, 가보죠. 네네네네. 네. 어디로 갈까요? 작가님, 여기 안내판에도 보니까 현덕의 단편 소설 남생이라고 적혀 있어요. 네. 우리가 지금 조형물이 있는 배에는 저렇게 안내판을 만나보실 수 있는데요. 여기는 현덕의 남생이의 소설의 주인공은 어린아이인 노마예요. 여기는 네. 만석 어린이 공원이고요. 작가 현덕은 서울 출생인데 친척집 대부도에서 살다가 그 친척집이 이쪽 동구의 화평동 78번지로 이사를 하게 돼요. 네. 현덕 작가도 같이 와서 살면서 그 시기에 이 남생이를 쓰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하고요. 그렇게 생각하게 된 이유는 소설 속에서 이 연보도, 화평철교, 성냥공장 이런 동구의 다양한 공간들이 소설 속에 등장을 하고 있어요. 네. 이 소설도 아까 강경의 인간 문제처럼 1930년대 소설이니까 이 주인공 노마의 가족들이 시골에서 살다가 노마 아버지가 그 마름하고 싸우게 되면서 이쪽 인천으로 일거리를 찾아서 이사를 하게 돼요. 네. 이 인천에는 그 당시에 30년대니까
공장도 많이 들어서고 부두도 그렇고 일거리는 많았는데 그 일이 너무 힘든 거예요. 우리가 아까 인간 문제에 네. 그 선비도 폐병에 걸려서 죽듯이 여기서 또 네네네. 노마 아버지가 열심히 돈을 벌어서 아 이제 살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하는데 정작 이 소금을 전하르는 일을 해요, 연부두에서. 그래서 그 소금을 전하르다가 결국은 쓰러져서 허리를 다쳐요. 그러니까 이제 한 집안의 가장인 아버지가 집안에 들어누워서 움직일 수 없으니까 그 엄마가, 노마의 엄마가 선장가에 나가서 술을 팔아요. 뭐 술도 팔고 웃음도 팔고 뭐 이러다 보니까 남편인 그 노마의 아버지가 그걸 보기 싫은 거예요. 그래서 부인을 못 나가게 하려고 성냥갑 접는 일을 해요. 이 동구에는 조선인천 주식회사라고 최초의 성냥 공장도 있었고 조그만 성냥 공장들이 꽤 여러 군데 있었어요. 그 최초인가요? 네, 최초입니다. 조선 인천 주식회사 최초의 네네네. 성냥 공장이에요. 네. 거기서 성냥 만드는 일을 하는데 공장에서는 주로 이제 나무를 쪼개서 그 쪼갠 나무에 황을 붙이는 이 성냥 개비를 만들고 성냥 갑은 이제 종이로 접는 일이니까 그걸 많이 부업으로 동네에서 부업을 했었어요. 그러니까 노마 아버지도 그래 좋다. 내가 하루 10,000개의 성냥갑을 붙여서 먹고 살리라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정작 일을 해보니까 풀도 덕지덕지 묶고 이렇게 손이 여물지 못하니까 이게 접는 것도 반듯하게 접지 못하고 이러니까 결국은 하루에 500개도 못 붙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일을 하다가 이 남생이라는 제목이 노마 아버지가 아프니까 누군가가 남생이 약간 거북이하고 비슷한 생물인데 그걸 배 위에 올려놓으면 낫는다라는 것을 듣고 네네네. 동네 영희 할머니가 그 배 위에 남생이를 올려줘요. 근데 결국은 노마의 아버지는 죽게 돼요. 그러니까 결국은 연부두에 잘 살아보겠다고 인천으로 이사 왔다가 연부두에서 일하던 노마 아버지가 죽게 되고 예, 그날 그 아버지가 죽는 날 노마는 계속 나무에 좀 올라가려고 하다 못 올라가다가 그 양버들 나무에 딱 올라간 날 그날 아 나도 이렇게 올라가서 좀 높은 데서 먼 세상을 바라보니까 뭔가 좀 어른스러워진 것 같고 라는 생각을 할 때 아버지가 돌아가신 거죠. 그래서 그 엄마가 아버지가 돌아가셨는데 빨리 울라고 이러면서 엄마는 가짜 울음을 우는 거예요. 근데 노마는 너무 이상한 거예요. 저 울음소리도 가짜 같고 나는 울어야 되겠는데 눈물은 안 나고 대신 그날 이렇게 나무 위에 올라갔던 그 기억만 나고 뭐 그런 이제 소설입니다. 실제로 네네네. 동구에 이런 그 연부두 공장 이 만석비치 아파트 자리가 염공장 그 소금을 중국산 호렴을 가지고 와서 가공하던 염공장이 있었던 자리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멀지 않은 곳에 그 노마 아버지가 소금을 전하르던 연부두가 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도 하게 됩니다. 근데 여기가 그 당시에 바다였다는 것도 정말 신기한데 네. 지금 보시면 아파트가 들어섰지만 소금 공장이라는 게 저는 너무 신기해요, 옛날에. 네, 이 인천은 매립된 곳이 워낙 많아요. 여기는 일제시대 때 이미 매립이 됐었고 네네네. 그렇게 소금 공장이었다가 그 뒤로는 조선 목재 공장이었어요. 부도 네네네. 바다가 있으니까 배에 나무를 실어와서 이 저목장에서 나무를 말리고 이렇게 하기 좋아서 또 조선 목재가 들어섰고 그 뒤에는 또 대성 목재 이래서 목재 공장이 있었는데 지금은 저렇게 그 흔적을 찾아볼 수도 없이 아파트가 들어서 있죠. 세월이 참 무상하죠. 그렇네요. 근데 또 작가님, 제가 보니까 네. 또 여기 조형물이 있어요. 네. 이번에 제가 한번 그냥 말해 볼게요. 네, 네. 제가 또 이 배, 과연, 네, 또 배 배. 색깔도 다르지만 이 네. 배 색깔은 알록달록한 걸 보니까 약간 아이들이 그런 동심 뭐 그런 느낌인 것 같고 또 여기 나뭇가지가 있잖아요. 네. 이게 아까 그 나무 뭐라고 하셨지? 양버들 양버들 나무고 그리고 위에 노마 같아요, 얘가. 네. 맞죠? 제가 따로 설명할 아, 필요가 없습니다. 이제 종물에 대해서는 거의 박사예요. 네, 맞아요. 이 어린이의 동심과 양버들 나무와 그 위에 올라가서 좋아하는 노마의 얼굴을 통해서 이 성장하는 네네네네. 아이 점점 자라는 아이의 모습을 같이 표현했어요. 그러니까 이 아까처럼 애도와 상징을 같이 가지고 있는데 아버지의 죽음이 애도라면은 네네. 이 희망을 상징하는 저 아이의 성장은 희망을 담고 있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네, 다음에는 우리가 고대하던 나의 아저씨 드라마 속 정인회를 가볼까요? 그럼 이 근처에 있는 거예요? 멀지 않아요. 걸어서 걸어서. 2분? 근데 저 드라마 진짜 잘 봤어요. 네. 근데 그게 또 이제 정인의 이제 술집이지만 네. 이제 또 동네 아저씨들의 그 아지트 같은 곳이었잖아요. 그죠? 저도 정말 드라마 너무 잘 봐서 그 아지트 같은 공간을 한번 저도 갖고 싶은데요. 근데 직접 가보고 싶어요. 네, 지금 빨리 가볼까요? 갈까요? 들어갈까요? 궁금해.
드라마에서 보던 거랑 똑같아요. 그렇죠? 네, 여기 고양이랑 네. 그리고 여기 고래 네. 이게 진짜 실제로 보고 싶었는데 너무 좋아요. 저도 여기 와서 보고 정말 너무 좋더라고요. 그러니까요. 드라마 나의 아저씨는 그 여섯 살 때부터 음. 할머니와 같이 살게 된 이지안이라는, 그러니까 뭐 한 23, 4 정도의 그 여자아이를 박동훈이라는 어른이 품어 안는 이야기예요. 맞아요. 그러니까 그 괭이부리마을 아이들에서도 영호 아저씨와 명희 선생님들이 아이를 품듯이 여기는 물론 어린아이는 아니라 이제 성장하긴 하지만 정말 홀어머니와 함께 살아서 척박하게 살아온 그 거칠 그 이지안을 품어 안는 이야기인데요. 특히 이 정인에는 저도 정말 저런 술집이 어딜까 궁금했었는데 그게 동구라 그래서 정말 깜짝 놀랐는데요. 이 정인의 술집은 술집이지만 그 주인공 박동훈의 동창이 하는 곳이고요. 술집이라기보다는 이렇게 동네에 모든 사람들이 모여서 하루의 피로와 정을 나누고 또 다시 내일의 일을 할 힘을 얻는 정을 나누는 정말 아지트 같은 맞아요. 그런 아주 좋은 공간이에요. 나의 아저씨는 정말 명대사도 좋고 그 배우들의 연기도 너무 좋은데 이렇게 이 도심의 아파트에서는 볼 수 없는 네. 그 동네 아저씨들, 조기축구의 아저씨들이 어떤 느낌이냐면, 야, 우리가 돈이 없지 가오가 없냐? 의리가 없냐? 정이 없냐? 막 이런 느낌의 그 서로 이렇게 도와주고 힘을 합치고 나누는 이런 공동체가 살아있는 곳이에요. 괭이부리마을 아이들이 그랬듯이 다시 네. 여기가. 그래서 이게 아파트로 이루어진 저 신도시 같은 데서는 도저히 찾아볼 수 없는 그런 서로가 서로의 이웃이 되고 하나가 되는 그런 곳이 이 동구에는 아주 곳곳에 살아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맞아요. 저도 드라마 보면서 직접 와보고 싶었어요, 정인회를. 네. 근데 또 이렇게 직접 와보니까 드라마 다시 보고 싶어요. 뭔가 정주행을 다시 해보고 싶은 네, 그런 네, 맞아요. 생각이 들고, 많은 분들도 꼭 보셨으면 좋겠어요. 또 네. 그리고 또 정인회 꼭 여기 꼭 동구에 찾아오셔서 직접 탐방을 하셨으면 좋겠네요. 네, 저기 지금 뭐라고 해요? 박동훈과 그 네네네네네네네네. 같이 사진을 찍을 수 있는 조형물도 있는데요. 지금 우리는 사진을 찍고 가진 않지만 다음에 만났을 때는 같이 한번 사진도 찍고. 그때 꼭 찍어요. 네, 네, 네. 네. 그러면 더 좋은 추억을 남길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럼요. 네, 그러면 이제 정말 마지막 길입니다. 만석고가 아래 영화 고양이를 부탁해의 장소로 한번 옮겨볼까요? 여기서 또 가볼까요? 멀지 않아요. 가까워요 또. 네, 네, 네. 어디로 갈까요? 작가님, 저희가 태희와 지영이처럼 만석고가 그 위에서부터 이렇게 내려왔잖아요. 네, 네. 근데 영화 고양이를 부탁해에 대해서 더 설명해 주시면 안 될까요? 영화 고양이를 부탁해는 인천여상을 졸업한 5명의 여자 사회 초년생들이 불안하게 사회에 나가서 각자 자기 길을 찾아가는 그런 영화예요. 우리가 태희와 지영이처럼 이 길을 걸어왔는데요. 네. 이 동구의 대부분의 장소에서 촬영이 되기도 했고 지영이네 집이 있는 주요 공간이에요. 근데 지영이네 집이 할아버지 할머니가 사시는데 정말 다 허물어져가는 집이었다가 어느 순간 정말 허물어져서 두 분이 돌아가시게 돼요. 그러다 보니까 그 지영이가 혹시라도 두 분을 어떻게 하지 않았을까 하는 것 때문에 소년원 심사 분류원 하는 곳에 들어가게 돼요. 근데 태희가 그걸 알고 면회를 가서 그 지영이한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사실 지영이는 집이 무너졌겠고 할머니 할아버지도 돌아가셨기 때문에 그래서 갈 곳도 없고 뭐 어떻게 살아야 될 방향도 못 잡을 때에 태희가 그러는 거죠. 나는 네가 도끼로 사람을 찍어주겠다고 해도 너를 믿어. 정말 그럴 수밖에 없는 어떤 이유가 있다라고 생각을 해. 이렇게 정말 든든한 응원군이 되고 실제로 지영이가 이렇게 다시 나오게 될 때도 태희가 같이 손을 잡고 정말 먼 여행을 떠나는 장면으로 나오는데요. 네네. 그렇게 이 영화 고양이를 부탁해도 이 동구에 태희와 지영이 서로 아름다운 우정을 나누는 공간으로 이 공간이 이용되고 있었습니다. 네.
꼭 봐야겠어요. 네, 사실 저는 고양이를 부탁해는 한 네네. 4-5번 이상 본 것 같아요. 아, 정말요? 네, 올해 한 6월에도 봤었는데요. 볼 때마다 느낌이 달라서, 그리고 이 영화는 거의 인천 영화라고 할 만큼 90% 이상이 이 인천에서 촬영이 됐어요. 그래서 네. 정말 2001년에 나와서 다시 2021년에도 다시 한번 상영이 될 정도로 인천 시민들에게 애정을 받고 있는 영화인데요. 꼭 다시 한번 보기를 추천드려요. 또 여기 걸으시는 분들도 이런 공간이 그냥 막연하게 보이실 텐데요. 그쵸. 영화를 보면서 이 공간을 다시 한번 보면 정말 새롭게 느껴지리라고 생각을 하게 됩니다. 영화도 보고 이 탐방길도 같이 걷고 그러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저도 꼭 볼게요, 잠깐. 네. 요요미님, 네네네. 여기 우체국 보이시나요? 만사부채국도 보이는데 네. 저는 이 빨간 우체통이 너무 오랜만에 보는 것 같아요. 네. 네. 저도 정말 요즘은 절대 도심에서 볼 수 없는 우체통이죠. 오랜만이에요. 빨간 우체통, 추억에 젖은 우체통인데요. 네네네. 여기 우체국이 50년도 넘은 우체국이에요. 50년이요? 네, 그러니까 이 우체통도 정말 오래됐겠죠. 이 50년 넘었다고 생각을 하면 여기 한 6, 70년대에 노동자들이 올라와서 시골에서 올라와서 이쪽에서 일을 많이 했을 텐데요. 그 일하고 번 돈을 다시 시골에 붙이고 또 시골에 편지를 쓰고 할 때 다 이 우체국을 이용을 했을 거예요. 그리고 옆에 동일방직이 있는데 동일방직 여성 노동자들도 시골의 가족들에게 우편함으로 돈을 바꿔서 보낼 때도 이 우체국을 이용했죠. 물론 편지를 쓸 때도 그렇고요. 그렇겠군요. 그러니까 지금은 핸드폰 하나로 다 이체, 자동 이체하고 할 수 있는데 그때는 이 우체국이 소통 창구였던 거예요. 너무 좋은 거죠. 여기 소설 속에 아마 괭이부리 마을 아이들에 사는 누군가 또는 그 난장이가 쏘아올린 작은 공의 노동자들 중 누군가도 아마 이 우체국을 이용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드네요. 아, 네, 지금까지 예술로 동구길 탐방을 모두 마쳤습니다. 네. 동구의 문학 작품이 된 곳, 또 드라마, 영화, 이 유명하고 정말 훌륭한 작품들 속에 이 동구가 나왔다는 것이 무엇보다도 뿌듯한데요. 네네. 그것도 그냥 배경이 아니라 정말 노동자의 인권을 성장시키고 아이들을 보듬어서 같이 키워나가고 네. 또 악의 무리를 물리치는 아주 결정적이고 의미 있는 장소로 이 동구가 배경이 되고 있어서 저도 너무 뿌듯한 것 같아요. 오늘 함께 해주셔서 유유미님 너무 감사드려요. 아니, 제가 더 너무너무 감사드립니다. 오늘 어떠셨나요? 아니, 오늘 또 양 작가님이 이렇게 또 오늘 일일 짝꿍이 되어주셔가지고 네. 이렇게 자세하게 또 설명을 해주시고 또 동구의 이 곳곳이 그래서 더더욱 새로웠던 것 같아요. 네, 네. 그동안은 또 낙후된 그런 원도심이라고만 생각했는데 이 길을 또 같이 걷고 나니까 따뜻하고 또 이웃과 함께 하려는 공동체가 살아있는 곳이라는 생각이 들어서 더 너무 좋았고요. 네. 그리고 이 동구가 너무 자랑스러워요. 네, 그렇죠. 그리고 또 이 영상을 보신 분들도 꼭 온라인 탐방이 아니라 직접 걸어보길 강력 추천드립니다. 어떻게 하면 되냐고요? 화도진 문화원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해 주시면 됩니다. 꼭 함께 해 주실 거죠? 약속해 주시는 거죠? 네. 그럼 드디어 엽서 쓰는 시간이 왔습니다. 바로 이 빨간 우체통에 우리 엽서 써서 한번 넣어볼까요? 써볼까요? 네. 자.